예, 일단은 계속 좀 보시면 동기의 불법.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하고 도박을 하는데 A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그러면은 돈을 빌리는 것 자체 요 자체에는 일단은 불법이 없습니다. 요게 불법한 거지. 그러면은 요 돈 빌리는 이 사람 마음속에 딱 들어가 보면은 도박하는 데 쓰려고. 그러니까 요 돈 빌린 거에 대한 내면적 이유, 동기가 도박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요 C한테 내가 지금 도박에 쓰려고 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도박할 거다. 요래 말하면서 빌릴까? 그냥 집 사는데 좀 보태려고 뭐 한다 하면서 빌릴까? 그러니까는 만약에 집 사는데 보태려고 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해가 빌려가지고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동기가 전혀 표현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여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지. 이거 완벽하게 유효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 달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큰 판이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뭐 미천이 없다. 너가 내 도박 자금 쓸 수 있도록 빌려주면은 내가 한 판 크게 해가지고 돈을 따서 갚겠다는 거지. 몇 배로 갚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C가 돈을 빌려줬는데 A가 따기는 뭘 다 날렸어. 그때 C는 A한테 내 돈 갚아라고 할 권리가 있는가? 없다는 거죠. 동기의 불법. 동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서 고려 요소가 아니지만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거나 알려졌다면, 즉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표시하고 빌려갔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도박장에 나와 있는 이유가 돈 떨어진 사람한테 도박 자금 빌려주고 고리로 받으려고. 그럼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빌려줬다면 역시 달라 할 권리 법적으로는 없다는 거. 근데 도박비도 안 갚으면 현실적으로 산에 파묻히는 수가 있어. 뉴스에 장장 나오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거하고 비법적인 현실하고는 구별하시라는 거. 요게 민법 송식 공부할 때 구별이 돼야 법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구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법 공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형적인 행위 무효. A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의 재산 몽땅 어느 고아원에 기증하겠다. 몽땅 기증하면 사찰은 유지가 안 되겠지. 그래서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 전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거, 무효라는 거. 근데 사찰과 관련돼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찰이 주지가 이 주지직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지직이라는 거, 이게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은 이 주지직이라는 거는 재산권인가? 주지는 돈을 많이 벌긴 하겠지만 재산권은 아니라는 거. 이건 일종의 인격권이라는 거. 그래서 양도 양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양도 양수 계약은 무효라는 거. 근데 주지직이 양도 양수함으로써 이게 판례가 나온 이유가 어떤 사찰의 주지직을 양도하기로 하고 10억 받기로 했겠지. 10억? 100억 받기로 했겠지 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뭐 계약금조로 1억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럼 중도금조로 한 50억 더 줬을 수도 있고, 근데 나머지 뭐 한 40억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주지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나머지 잔금 더 달라 할 권리가 있나? 없다는 거죠. 자체가 무효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중고 돌려달라 할 수 있나? 없다는 거지. 불법 원인급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지직을 수행했던 이유는 주지 임명권은 종전 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찰을 관리하는 종단에서 주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임명행위는 유효한가?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임명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이 있었는데, 조선 말기에 고관들이 매관매직을 해. 관직을 팔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 주고, 근데 관직을 고관이 주는 게 아니고 왕이 줘야 되니까 저놈한테 뭐 직분을 한 개 내리시지요 이러면은 왕이 잘리기 싫으면은 관직을 한 개 줘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무효이겠지만 관직 제수를 받으면은 저 고래가 사또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래 보는 거고,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이중매매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옛날 교과서에는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있는데 한 두세 페이지를 날렸는데 기본적인 것만 남겨놓고, A 소유의 부동산인데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나왔고 27회 때도 나올 거고 중개사 시험이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나올 거고, 이걸 B가 매입을 하고 중도금까지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왜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급이 돼야 구속력을 강하게 가질 거라는 거. 또는 대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해주면 여전히 A가 소유자라는 거. 매매 등의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매매는 유효하지만 돈 다 줬다 하더라도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요 A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매매를 하고 먼저 등기를 해주면은 소유자하고 거래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 단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인 것이고 무효다라는 것. 일단 기본은 이겁니다. 기본은. 근데 이제 좀 더 추가하면은 이렇게 소유권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이 매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려일 수도 있고 교환일 수도 있고 대물 변제 예약일 수도 있고 또는 양도 담보 계약일 수도 있고, 또 각종 설정과 관련되어서도 설정 계약과 관련돼서도 이 법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리가 매매 쪽에서 나타났고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중양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넘겨줘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그걸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항력 있는 권리를 주더라도, 여기서 대항력 있는 권리다라고 한 게 이것도
매매일 수도 있고 정려일 수도 있고 교환일 수도 있고 대물 변제일 수도 있고 양도담보일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등 각종 제한물권 설정일 수도 있다는 것. 임차권자로서 대항력 취득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동산 보면은 등기부에 A가 소유자인데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어쨌든 간에 돈을 다 줬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한 바가 없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 빌려오고 저당권 설정해 주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이 사람 권리 취득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런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매도되고 중도금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서 종용한다든가 강제하는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을 때 그때 무효가 된다는 것. 물론 시험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왔습니다. 단계를 뛰어넘어서. 일단 이렇게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라도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대금을 지급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내 건물에서 비켜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먼저 주었다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장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때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 이 B의 지위가 채권자적 위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채권자의 지위를 침해한 C가 일반적인 악이라 하더라도 선의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악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적극 가담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 요것도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후에 이제 중개사 시험이 좀 더 정비가 돼가지고 가능하면 저런 쪽을 안 낼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B는 요 C가 적극 가담했을 때는 이것도 이번 26회 시험에 나왔을걸요. 요 A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채권자 대위권 대상은 된다는 거. 채권자 대위권도 민법 4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실제 중개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쪽에 있는 조문입니다. 근데 법리가 연결되면은 지문에 뜰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참 이 말은 조심스럽긴 한데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게 지문으로 뜨더라도 그거는 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답으로까지 되게 하면은 문제가 있을 거니까. 어쨌든 원리상. 근데 시험 범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원리를 다 알고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 대상은 되는데 그 다음에 406조에 있으니까 이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채권자 취소권 대상은 안 된다는 거. 살짝만 보면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보전되는 피보전 채권은 특정물 채권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특정물 채권일 수도 있고 금전 채권일 수도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보전되는 채권자의 채권은 특정물 채권은 안 되고
금전 채권만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 특정물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대상은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결국에 이게 이래 되면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고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은 결국에는 금전 채권으로 되는데 요때 요 금전 채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이 대위 대상인 행위보다 먼저 이어도 되고 후 이어도 상관없지만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존되곤 하는 금전 채권은 채권자 취소 대상인 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금전 채권이 된다는 거. 근데 이 손해배상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회 행위가 있고 난 뒤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대상 안 된다는 거. 근데 거기까지 깊게는 몰라도 채권자 대위 말소 대상은 되는데 채권자 취소 대상은 안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또 나온 게 이 반사회적 행위로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이 사람과 거래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 그러면 등기가 여기까지 넘어 있으면은 이때 B는 A를 대위해서 C를 대위하여 D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거. 근데 시험은 그 다음 단계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 D가 만약에 시효 취득의 또 다른 원시 취득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 또 다른 권리 취득 사유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다. 여기까지 시험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교과서를 확인하시면 63페이지 반사회적 행위 103조 선량한 풍속이란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 기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일반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창문 밖에서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법적인 사고체계를 갖춘 일반인 이런 말들을 교과서에 안 실른다는 거지. 당연한 이야기니까 법교과서에 당연히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범죄인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일반인들이 또 그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의미가 뭔가를 깨씹어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중개사 공부하시는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민법 교과서에는 행간 20마리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줄 한 줄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횡 한 줄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파악하는 게 민법 공부라는 거지. 즉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시험 지문을 볼 때 그 지문이 내가 외운 거하고 관계 있나 안 있나 이거 고르는 게 아니고 그 지문의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민법시험이라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판단 시기 당연히 행위시 기준. 당연히 행위시 기준이지. 오늘 한 게 내 행위가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 그런데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반사회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오늘 한 게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데 내일은 그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생각하니까 또 몽테 그리스도 백작 생각나는데 몽테 그리스도 백작이 나폴레옹 지지자로 몰려가지고 섬에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가가지고 자기 탈출에 도움을 준 그 나이 든 할아버지는 나폴레옹 반대파로 몰려가지고 이 섬에 유배 왔던 사람이란 거지. 그러니까는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끗발 차이 같지만은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단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 이중매매 개념을 살짝 정리하는데 이중매매란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매도한 후 적어도 중도금 이상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 전에 제2매수인 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 이중매매의 효력 일반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는 거.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매도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유도, 종용, 배매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매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교환, 정려, 대물변제, 제한물권 설정, 그다음에 경매 등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원칙적으로는 이중매매는 유효하지만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이 배매에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거. 한마디로 줄이면 그 말밖에 없다는 거지. 나머지는 법 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내야 돼. 근데 판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서술을 해놓은 것이고. 제3자와의 관계. 유효인 경우라면 이 사람하고 거래하는 이 사람은 선악을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돼. 왜?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근데 무효일 때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말미에 또 다른 권리 취득 요건, 예컨대 시효 취득 이런 요건을 갖춘다면 그에 의해서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 또 다른 요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원래 A 건데 어느 날 B가 가지고 있고 A의 아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왜 내 아버지 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샀다. 언제 샀는데? 그런데 매매 증거가 없어. 아, 산 게 아니고 그냥 주더라. 증여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 요건이 구비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고 각각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그 다음에 2번 지문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애초에 편취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체결한 거. 내가 동기의 불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거 유효하지. 근데 못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들었다면 이건 무효. 근데 이 무효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살해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냈겠지. 그래가지고 살해를 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해가 이거 밝혀져가지고 못 주겠다 됐겠지. 무효니까. 그럼 또 다른 아들들은 달라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진술하고 대가받기로 약정한 거 무효. 법원에 사실대로 적응해 주기로 하고 통상적인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한데 그걸 초과하는 대가 약정이면 무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 지급 약정하기로 해서도 무효. 역시 수사기관하고 마찬가지. 공무원은 월급만 받아야지. 공무원이 왜 다른 대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5번 심심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는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7번은 지문에 자주 뜨는 것 중에서 반사회적인 거 아닌 거 그걸 해놓은 겁니다. 사찰, 주지직, 양도, 약정을 묵인하고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로마자 4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자금 은닉과 관련되는 그것도 참 중개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전직 어떤 대통령분께서 누구신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분이 대통령으로 계시면서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거지. 근데 자기 이름으로 예금 가지고 있으면은 추탈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측근한테, 최측근한테 맡겨놨겠죠. 속칭 비자금 은닉. 요 비자금 은닉이 불법 원인 급여 인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라면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추탈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못 돌려받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자금 은닉은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직 대통령을 대위해서 반환청구권 행사해서 추탈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결론은 비자금 은닉은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그래서 반환청구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돈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지. 가지고 있어야 돌려받지. 가지고 있어야. 근데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 모 씨가
여기서 비자금 은닉 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모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400억 정도를 어떤 여교수 명의로 넣었다는 거죠. 이거 반환 청구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여교수가 그러니까 여교수 명의로 되지만 어쨌든 은행이 돈을 관리하는 거죠. 은행도 이 사실을 알아. 아는데 이 여교수가 지급 청구를 하니까 지급해줘버렸어. 그때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일단 뉴스에 나온 것까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 어쨌든 비자금 은닉 자체는 불법 은닉 급여 아니라는 거, 반환 청구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륜에 반한 행위, 참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어쨌든 그런 결정문이 있다는 겁니다. 모 집안에 여자 딸이 하나 있어요. 맨날 새벽 일찍 들어와. 새벽 일찍. 그러니까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뺨을 딱 때리니까 얘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빠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아빠 물려왔겠지. 이 딸이 하는 말, 손해배상 해주면은 고소장 취하해주겠다 했다는 거지. 그때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반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 하여튼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대단해. 이 나라가 어디가 갈련지. 대리모계약 당연히 법상 또 사회관념상 현재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다음 부모 자식 간에 돈 가지 않겠다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이고, 읽으면서 그냥 관념 정리하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 지문에 뜰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깡그리 외워가지고 오늘 민법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 내가 머릿속에 뭐가 들이든가 해가 딱 돌아서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숨만 나오지, 한숨만. 딱 보면은 그래 그런 게 있었지. 또 돌아서가지고 또 정상입니다. 정상. 어제 했던 일, 그저께 했던 일 안 잃어버리면은 우리 다 정신병원에 가요. 정신병원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딱 돌아서면 없다는 거지. 딱 돌아서면. 그런데 시험장에 딱 가면은 시험지에 딱 있어. 보면 되잖아. 잘 판단하시라고요. 줄줄줄 외우는 게 민법 실력이 아닙니다. 민법 문제를 보고 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민법 실력이라는 거야.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지 마시라는 거야.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거, 독신계약 무효, 거기에 영업의 자유나 기타 거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등도 무효이고, 그런데 귀국 후 일정한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하기로 하는 사규나 약정은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거. 요즘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면은 기업체에서 파견하면은 고임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도 해줬을 거란 거지. 근데 얘가 돌아오자마자 회사 그만두고 딴 회사로 가버리면 회사 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귀국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사규나 약정은 유효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 왜든 저 판례도 어쨌든 대기업체를 약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부당 이득계약, 이게 기본적으로 고리 사채하고 관련되는데 지금은 이자 제한법이 또 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그건 없지만, 옛날에 돈을 빌려줬으면은 이자 제한법 30%까지는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IMF 때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고리채 제한 규정 이것 때문에 돈 못 빌려주겠다 하니까 잠깐 폐지한 적이 있어요. 이자 제한법이 폐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온 판례. 돈 빌려주고 50% 또는 100% 이자를 받게 했을 때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자 제한법이 규정돼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30%내 제한이 있다는 것, 그 정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 무효이고, 그 다음에 도박행위와 관련된 건 무효. 특히 이거는 동기의 불법과 관련돼서 연결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그것이 알려지거나 표시되었을 때 절대적 무효라는 거. 동기의 불법과 동기의 착오는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건 착오 쪽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 중에 불법이 사용된 경우에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판례입니다. 이미 우리 시험에서 여러 각도로 지문이 변경돼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A라는 사람이 옛날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 국가기관 중앙정보부에서 너가 그 재산을 헌납하지 않는다면 뭐 비리를 수사하겠다 했다는 거죠. 옛날에 중앙정보부 이름만 들어도 날아가는 새가 뚝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주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주고 보자. 그래서 등기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력 구조가 바뀌고 난 뒤에 이쪽에서 돌려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주장한 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했는데 판례가 일단 104조 적용 안 된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려고 하면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장에 불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104조 적용 안 된다 했습니다. 일단 판례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독일에서는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우에 급부가 일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104조 적용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3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했는데 의사표시 성립 과정 중에 이렇게 강박이 행해진 경우에 그것만 가지고는 반사회적인 걸로 볼 수 없다. 103조 적용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은 107조 1항 단서 비진이 표시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 머릿속을 딱 열어보면은 야, 요거 안 주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준다 해야 되겠다. 일단 주고 보자. 일단은 준다 한다 해야 되겠다. 주고 보자. 진위와 표시가 일치해. 그래서 107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그러면 110조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사유다. 그거는 맞다는 거지. 강박을 위한 취소 사유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서 취소시키지는 못한 사건입니다. 이거. 일단 나중에 또 가서 원래 지금은 우리가 보는 자리가 이 자리니까 여기서 살짝 해놨는데 이쪽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쪽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쪽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문이 다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옛날 교과서에는 좀 양을 무시하고 다 한쪽에 모아놨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판례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한쪽 정리한 부분을 살짝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근래 나온 판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무효이고 민사사건에 관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법률행위 수반된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 이건 나중에 불법 조건과 관련돼서 조건 쪽에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행되고 나버렸다면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의 원인을 기초로 해서 이행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 일단 기본은 어떠한 반환 청구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던 거 A라는 사람이 B와 협계약을 체결하고 협의될 것을 조건으로 정려하기로 했다면 이 정려가 무효이기 때문에
달라 할 권리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줘버렸다면 불법 원인 급여이고 어떠한 반환 청구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자로 다루어진다는 것.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여자분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이라 했죠. 돈은 받고 접생을 못하겠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돈은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지. 민법적으로.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사기친 거라는 거지.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았어요. 그럼 이 받은 돈,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말라는 거지. 다른 쪽에서 뭐 칼 들고 있다는 거지. 하려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살짝 비켜가 보든지 어설프게 하면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다면 불법 원인 없는 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은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고리사채, 지금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있지만은 이쪽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100% 내놔라. 그래서 이자를 100% 줬다면 불법 원인이 이 사람한테만 있으니까 불법 원인이 없는 사람은 초과된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위 청구를 인정한 경우 그게 이중매매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중매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104조는 103조에 대해서 특별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103조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104조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뭐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죠. 현실 거래계에서.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뭐 병원비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다른 쪽에 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런 사정을 이용을 했어. 이것도 단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이용을 해서 현저하게 불균형한 거래를 했다면, 근데 2억에 매입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사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의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때 궁박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일 필요는 없고 정신적, 심리적인 것이어도 무방하다는 것. 이때 경솔은 신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경험은 일상적인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 이런 사정을 이용을 해서 현저하게 불균형한 거래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무효로 한다는 것.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되기 전이라면 이행할 게 없습니다. 무효니까 안 줘도 되고 달라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행이 일어나 버렸다면 A는 불법 원인이 없다는 거. 따라서 이 A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거. B는 불법 원인이 있기 때문에 B는 반환 청구권 없다는 거. 그 말은 이행이 일어나가지고 등기가 여기에 넘어오면은 2억을 줬으면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무효라는 말은 등기에 따른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등기가 여기 있어도 여전히 이 건물의 소유자는 A라는 거. 이 돈 소유권은 A한테 기속되었습니다. 불법 원인이 여기에 있고 이 사람은 반환 청구권 없다라는 거. 그래서 머리 써가지고 돈 벌려 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동대문 시장 개발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신문지 반장 크기만큼을 B가 알박이 해놨다는 거죠.
원래 이만큼 땅이 있는데 원래부터 B가 요만큼 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역이 개발 지역으로 되었을 때, 즉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땅이라면 알박이 아닙니다. 개발될 걸 예상을 하고 그때 고리 목적으로 고이익의 목적으로 땅을 살짝 매입한 거, 이런 경우를 알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요래 해가지고 신문지 반장 크기니까 서울의 뭐 동대문 시장 근처에 신문지 반장 크기의 땅 반평 3분의 1평, 그게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가가 한 5천만 원쯤 한다면, 5천만 원쯤 한다면. 근데 시장 상가 개발하는데 상가 분양은 다 끝났을 건데 요게 B 땅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건물을 짓기로 한 날까지 못 지으면은 업체가 부도가 나요. 손해배상 다 들어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런 궁박한 사정을 알고 오게 사라라는 거죠. 안 사면 건물을 못 지어. 5천억짜리 기업체가 날아가. 그러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5천만 원짜리 땅을 매입을 하면서 5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이행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행이 일어난 거죠. 5억이 넘어갔고 땅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불법 원인은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반환 채용권 없으니까, B는 반환 채용권 없으니까 이 소유권은 A한테 기속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A 쪽이 법을 좀 아니까 이제 고소하고 소송을 들어간 거죠. 이 반환 채용권 행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가가 5천만 원인데 5억을 줬으면 4억 5천만 원. A 쪽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래 이익만큼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시고. 절대적 무효인데 판례가 나중에 공부할 건데 무효 행위의 전환의 법리를 적용했다는 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적용했다는 거. 5억짜리 계약서로 보일 때는 무효이지만 그것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5천만 원짜리 계약서로는 유효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 요 판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종료해버리면, 원인이 있을 때 절대적 무효일 때 절대적 무효 원인이 있을 때는 백날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지금 무효행위 전환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살짝 구별하는데, 무효행위 전환의 경우에 5억짜리 계약서를 썼을 때 그것이 무효인 사정을 알았더라면 5천만 원짜리로 했을 것이라 인정될 경우에는 가상적 의사를 전제로 해서 5천만 원짜리로 전환시켜서 유효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례가 옛날에 나왔고, 근래에 나온 판례가 절대적 무효를 하더라도 그 무효 원인이 없어지면은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고 추인하면은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원인이 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럼 원인이 종료했다는 말은 이게 5억짜리가 됐다는 거죠. 그럼 전에 거는 무효이지만 5억짜리로 추인할 수는 있다는 거. 원인이 종료했을 때입니다. 그거는 원인이 있을 때는 절대적 무효 사유 100날 1000날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약 거래는 제한을 하고 마약 거래 행위를 하면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무효이고 절대적 무효로서 100날 1000날 그냥 의뢰 산 거 무효인 줄 아는데 우리 유효한 걸로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유효가 안 된다는 거, 그냥 무효라는 거. 그런데 의약이 개발돼 가지고 보니까 마약이 의약품이더라는 거죠. 의약품. 그래서 거래를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폐지해 가지고 거래를 허용을 해. 거래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무효인 행위가 그냥 유효로 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때 했던 거 유효한 걸로 하자라고 하면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원인이 종료했나 안 했나 나중에 또 무효 쪽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자리가 좀 있긴 했는데 안 하고 넘어왔는데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이 거래를 이 사람의 대리인이 했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대리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궁박은 여전히 본인을 기준으로 궁박을 결정을 하고 경솔 무경험은 실제 거래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럼 이쪽에서 야, 저 건물 뭐 싼 가격에 한번 사봐라 했더니 이쪽에서 대리인이 끼었으면 이용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이중매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A 소유의 부동산에 B가 매입을 했는데 C가 거래를 할 때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 적극 가담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 사람은 배후에 있고 이 사람이 적극 가담했을 거라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대리 쪽을 공부하면서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또 나왔습니다. 얘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지금 매매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교환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 교환과 관련되는 걸 질문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 어디 도심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땅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땅 가격이 얼마 되니까 그거하고 바꾸자 했다는 거죠. 이거 한 10억짜리인데. 근데 뭐 이 건물은 그냥 극단적으로 한 50억짜리라는 거죠. 교환 계약을 체결할 때도 얼마든지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2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교환 계약을 체결했어. 이행이 일어나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등기가 A한테 넘어왔고 이 건물에 대한 등기가 B한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요걸 거래한 C가 있을 수도 있고 요 건물에 대해서 거래한 C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적 무효 사유이고 절대적 무효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이 제3자는 요 C일까 저 C일까 이걸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야 맞출 수 있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이것과 관련되는 무효와 관련되는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딴 말 없이 말하면은 제3자이라면 이쪽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이 사람은 소유자하고 거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을 따질 필요 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A는 불법 원인이 없는 사람이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고 무효니까 등기가 여기 왔더라도 소유권이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항상 법적으로 A한테 있으니까 직접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 입은 거는 이렇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또는 매도의 담보 책임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토지가 원래 B의 것이 요 상황에서 A 앞으로 등기되는 순간 A가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거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악을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68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간단하게 폭리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사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거래한 경우를 말하는데 104조에서 무효로 하고 있고 궁박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물리적 이런 거 다 포함된다는 거.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간혹 지문에 뜨는 게 무경험, 일상적인 경험 부족입니다.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일상적인 경험 부족. 104조는 103조의 특별 규정이고 요건 불공정의 객관적 가치 판단 살짝 보시고 판단 시점 행위 시 법률 행위 시 기준 배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것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이용을 해서 된다는 거. 입증 책임 앞에서 계속 했던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유효주장자, 효력 요건은 무효주장자. 넘기시면 폭리행위의 효과 이행되기 전이라면 이행할 게 없고 이행했다면 불법 원인이 없는 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유상거래에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매매나 교환과 같이 비교 개념이 있을 때.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정려의 경우에는 적용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채권 포기에 적용할 건가? 이것도 사건이 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보면은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 남편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남편의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생명보험금 지불하자 말자 뭐 예컨대 뭐 10만 원 남편이 사망했다는 거죠. 그때 5억 뭐 이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가? 환불을 냈지만 어디서 소문을 듣고 보험금 지급 청구는 있다 하고 보험사를 찾아가니까 막 이 직원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한 번 내놓고 뭐 5억 달러 하면 되냐고. 그리고 급을 줘가지고 50만 원 주면서 요거 포기서를 제출하겠다는 거죠. 채권 포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104조 적용해서 무효로 처리했다는 거. 그래서 채권 포기에 대해서 104조 적용한 바가 있다는 거. 근데 이 채권 포기의 법적 성질이 뭐냐는 거지. 판례는 채권 포기에 대해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랬는데 중개사 시험에 나올 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적용한 바가 있다. 이게 옳은 지문으로 나왔다는 거.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50만 원 받으면서 약정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서 이거는 채권 포기 계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채권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 바가 있다. 이게 옳은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시고 다음에 그 외에도 어촌계, 결의 이런 쪽에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거에 법률행위 해석부터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다 중요한 것들로 반드시 시험 나올 것들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시험을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진도를 천천히 나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